안녕하십니까. 2차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신 것처럼 큰 주제는 행복하게 설계를 위한 제주교육 과학과 인문학 분야 중에 저희 이 세션에서는 아마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신 것처럼 미래 설계를 위한 과학 교육이라는 타이틀 아래 아마 주제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자 겸 아마 세션 자료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제주대학교에 있는 양창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세션에서는 보니까 아마 미래 설계를 위한 과학 교육인데 아마 굉장히 과학이 수상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있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발표를 보니 과학하고 인문학하고 요즘 흔히 트렌드적인 문복학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조금은 굉장히 오늘 세션이 굉장히 힘들 듯도 합니다. 3시간 연속 진행되는 세션이라서 아마 중간중간 혹시 이석할 수도 있고 등등할 수 있는데요. 아마 조용히 크게 발표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이석을 해주시고요. 아시죠? 지금 준비가 되셨다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을 부분으로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준비된 걸로 간주하고요. 저희들이 진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우리 2일차 세션 1의 발표자 분들은요. 처음에는 항공우주과학을 위한 여정에 대한 내용을 다뤄질 거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기획을 위한 진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나타난 과학과 문화라는 주제로 아마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으신 김명진 한국천문연구소 박사님을 일단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어디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면 오늘 주제 발표자이신 박사님께서 발표하시고요. 발표가 끝나면 토론자들을 플로어에 무대에 모셔가지고요 토론을 듣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박사님, 제가 가장 큰 오늘 핵심은 시간 타이밍 조절이라서 한 40분, 45분 정도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온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자료가 준비가 되는 동안 저는 대전에서 왔고 한국천문연구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전국 출연 연구소들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지난 5월달에 했고요.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천문연구원과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두 연구소는 이제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전체 타이틀이 이제 항공우주과학을 위한 여정입니다. 보통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위한 여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천문연구원에서는 이제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은 이제 공학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켓을 발사하거나 인공위성 발사하는 곳은 항공우주연구원. 그럼 우리가 왜 로켓을 발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왜 달에 가야 하는가? 이런 사이언스,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곳이 바로 한국천문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브타이틀이 항공우주과학을 위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소행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하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PDF 파일인가요? PPT 파일인가요? PDF.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관측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측을 주로 하는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천체들을 관측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관측 천문학. 그리고 실제로 망원경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별을 한번 직접 만들어보는 이론 천문학, 이렇게 두 분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실제로 망원경으로 필드에 나가서 관측을 하는 사람이고요. 관측하는 타겟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은하를 관측하는 은하 천문학자, 어떤 사람은 블랙홀을 연구하는 블랙홀 천문학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는 이제 태양계 천체인 소행성을 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을 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사실 뒤에 배경화면으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여러 곳에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관측하고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가끔씩 서더스톰이라는 폭풍우를 경험하기도 하고, 왼쪽 상단에 이제 번개가 치는 모습이 있는데, 모로코는 1년에 대부분 이제 사하라 사막도 있고 맑은 그런 나라인데, 사실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서더스톰이 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은 제가 오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바람이 저와 함께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귀인이 찾아온다 해가지고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날씨가 흐리면 관측을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얼스케이 킴이라는 닉네임은 사실은 이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칠레라는 곳에 관측을 갔는데, 남반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죠. 칠레에 관측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지진이 강도 6.5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외국에 나가서 제 이름은 명진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외국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미웅진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Please call me Astrid Ki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여기 혹시 김씨성을 가지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네, 한국의 절반 3분의 1 정도가 김씨인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소행성을 공부하는 김씨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소행성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천문연맹에서 사실 이제 소행성 명진킴이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대부분 중고등학교 혹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실 텐데요. 선생님들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소행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이언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이언티스트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 소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소행성이라는 오늘의 강연 제목과 동일한 책을 작년 말에 썼고요. 이 책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소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행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천체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는 소행성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단행본으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는 그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천문학 이야기 하기 전에, 지구과학 하기 전에, 지구과학과 거의 동시에 태양계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천체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과정 속에 여러 챕터에 걸쳐서 태양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태양계 내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소행성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딱 5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레어한 분야인데요. 실제로 소행성에 대해서도 태양계 그리고 과학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단 한 줄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작은 크기의 불규칙한 천체다.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띠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행성에 대해서는 단 한 줄, 단 한 문장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게 주어진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소행성에 대해서
소행성이 이거 말고도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흥미있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류가 탐사선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던 행성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공부할 때는 수금지하부터 천의 명으로 배웠었는데 이제 2006년 이후로 바뀌었죠. 수금지하부터 천해왕성까지 이렇게 8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8개의 행성들의 모습을 탐사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죠. 해왕성이나 천왕성이 저렇게 푸른 빛이 있는 거는 그 대기를 물질을 이루는 메탄이라는 그런 성분 때문이고요. 화성은 산화철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붉으스름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성들을 딱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고, 그럼 도대체 저 색깔이 나는 이유가 뭐지? 라고 1차적으로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저렇게 다른 색깔이 나는 거는 다른 성분이 있기 때문이야. 1차적인 그런 답을 얻게 되죠. 근데 저는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 다음번 슬라이드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것처럼 다 동그란 그냥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다른,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so beautiful한 그런 행성들의 모습이 아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재미없게 생겼지? 라는 질문을 저는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그래서 저는, 왜냐면 우리나라에 소행성을 연구하는 사람이 5명이고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소행성에 대해서 학위를 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저는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도대체 그 빛깔 다른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근데 교과서에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위를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해오신 분한테 따로도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생긴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의 위성과 그리고 달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태양의 모습입니다. 태양과 같이, 그리고 우리 행성들의 모든 모습은 다 저렇게 두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저기 보면은 왼쪽에서 상단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포보스랑 데이모스라고 하는 화성의 위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구의 형태로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탐사선으로 방문했던 소행성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와, 저는 이걸 보고 so beautiful이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똑같이 생긴 게 없습니다. 마치 우리 학생들과 같죠. 하나도 똑같이 생긴 게 없이 모두 다 개성 있게 각자 제멋대로 다 생긴 겁니다. 어떤 애는 감자처럼 생기고, 어떤 애는 고구마처럼 생기고, 또 어떤 애는 눈사람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제각각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지금이랑 저는 이제 연관을 시켰던 거죠. 행성들은 왜 다 똑같이 생겼는데 소행성들은 왜 다르게 생겼지? 이제 세컨드 퀘스천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과학이라는 것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아이들의 1차적인 호기심을 끌어내고 난 이후에는 중요한 건 2차적인 호기심까지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로지 교과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2차적인 세컨드 퀘스천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이들은 3차적인 썰 퀘스천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조금 연습을 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전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음에 4th, 5th, 6th 다시 그 10번째 퀘스천까지 연결시켜 보면은 답이 뭐냐면 그 맨 마지막은 오픈 퀘스천입니다. 빅 퀘스천.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이유 딱 두 가지의 빅 퀘스천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하나는 이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퀘스천부터 열 번째 퀘스천까지 연결시켜서 가게 되면 남는 것은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빅 퀘스천에 아이들의 퍼스트 퀘스천이 연결시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에는 이제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 정답은 소행성은 작고 행성은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쉬운 앤서였죠. 그렇죠? 원래 어려운 질문은 사실 심플하게 진리는 단순하다고 해서 굉장히 쉬운 답변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작은 게 불규칙하고 큰 게 뚱뚱하지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시켜 가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교과서에 나오는 정육체역학적인 평형 상태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다 답이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선생님들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써져 있는 모든 그려져 있는 모든 천체는 전부 다 태양계 수천체 소행성이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6개만 해성입니다. 이 6개를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게 헨리해성인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성은 사실 우리한테 오면은 태양에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고, 태양에 가까이 오면은 꼴이랑 그 다음에 코마라고 하는 활동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해성은 사실 탐사선이 이 해성에 가까이 근접해서 촬영을 해봤을 때 위에 이렇게 제트라고 하는 물질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트라는 물질이 결국은 이렇게 해성의 표면에 착륙한 탐사선 로봇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해성에서는 마치 산사태가, 눈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물질들이 다시 수증기로, 얼음 같은 게 수증기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굉장히 영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좋네요. 이렇게 해성과 소행성은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행성과 해성을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소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암석의 표면과 같이 이렇게 매끈하면 이제 소행성.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표면이 굉장히 막 뭔가 액티비티가 활동성이 일어나면 이제 해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소행성과 해성 다른 점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세서 정육체역학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공모양을 이룬다는 그 아주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행성은 공 모양, 그게 아니라 소행성은 감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소행성처럼 살아라라고 남들한테,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각자 개성 있게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소행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소행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작을 소의 행성입니다. 행성은 이제 플래닛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플래닛은 이제 소행성에서 작을 소는 이제 마이너라고 합니다. 우리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할 때 그 마이너인데요. 실제로 소행성을 의미하는, 소행성을 이제 지칭하는 영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에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의 그리스어의 조합입니다. 하나는 에스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OID. 뒤에 OID는 그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할 때 OID입니다. 즉 뭐뭐와 같은 것, 뭐뭐처럼 생긴 것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별 앞에 있는 에스테르는 별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행성이라는 마이너 플래닛, 작은 행성이라는 그 단어에 붙이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사진을,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천문대에서 촬영한 소행성의 사진입니다. 까만 하늘에 하얀색 점들은 다 별이고요. 가운데에서부터 오른쪽 상단으로 움직이는 초록색 원 안에 들어있는 천체는 바로 소행성입니다. 여기 이제 소행성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소행성은 이렇게 별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계속 끊임없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금 전에 인공위성이 스트링으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이렇게 단 한 장의 영상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망원경을 동원하더라도 소행성은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즉 별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갈릴레이가 목성의 위성을 처음 발견했던 망원경이 사실 이렇게 손으로 만들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작은 망원경으로 행성을 보더라도 행성은 면적을 가진 천체로 보이는데 지구상에 있는 이 세션 장만한 크기의 망원경,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인데요. 요 우측 하단에 있는 수바루라고 하는 그 망원경입니다. 이 수바루라는 망원경은 이만한 크기의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보더라도 저기 시안색 컬러로 이렇게 바가 되어 있는데 소행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보이죠. 근데 정말 백그라운드 노이즈랑 그러니까 배경에 있는 희미한 그런 잡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보더라도 소행성은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주공간상의 크기가 작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큰 망원경을 보더라도 면적을 가진 천체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행성은 크기가 작은 행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1801년도에 이탈리아 천문학자 주세페 피아체라는 사람이 행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세레스라는 소행성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실제로 세레스가 위치한 곳은 어디냐면 가운데 있는 별은 태양이고요. 그 다음에 수금, 지, 화, 성까지 빽빽하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떨어진 거리는 굉장히 멀지만 그 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넓은 공간에 있는 게 바로 그 초록색 점들로 표현된 것이 바로 소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치에는 분명히 저렇게 넓은 공간에 무언가 행성 같은 것이 천체가 있을 만도 한데 저 동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800년도에 초반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저 위치를 굉장히 관측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가 찾은 게 작은 천체가 하나 움직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아무리 커다란 망원경을 보더라도 별처럼 보이고 목성이나 다른 행성처럼 면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저거를 행성의 작은 행성 하지만 별처럼 보이는 별은 아닌 에스테로이드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초록색 점으로 표현한 소행성은 아까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화성과 목성 사이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한 100만 개 정도 찾아냈습니다. 수금지역부터 천해왕성이 8개인 것에 비하면 우리 태양계 내에서의 가장 인싸 같은 그런 존재가 소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른쪽 아래에 1801년 아래쯤에 써놓은 것처럼 저 천체는 무려 220년을 소행성으로 살다가 2006년도에 아까 명왕성이 행성에서 외소행성이 됐던 바로 그 해에 이 세레스라는 그때 당시의 소행성은 외소행성, 오히려 명왕성은 행성에서 외소행성으로 이렇게 다운이 됐지만 이 소행성에서 외소행성으로 세레스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교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명왕성이 행성에서 외소행성이 된 게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하지만 저와 같은 이제 소행성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하나 뺏긴 거죠. 외소행성 쪽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름이 우리 천문학자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번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바로 행성 8개, 외소행성 5개, 그 다음에 수백만 개의 태양계 촌천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왜 소행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지, 소행성을 공부해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쪽 세션이 이제 과학 세션이고 저쪽 세션이 이제 인문 세션이라고 들었는데 과학 세션에서 제일 중요한 즉 소행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사이언스입니다. 여기 앞쪽에 보이는 사진은 별이 우리 태양과 같은 그런 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촬영한 영상은 아니지만 저 촬영한 장비랑 똑같은 장비로 촬영했을 때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가운데는 막 아기 별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별 주변으로 이렇게 더스트, 먼지와 가스들이 여러 가지 원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별의 그런 먼지들이 많고 별 구름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성문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성문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인 행성들이 여기에도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태양계가 많이 불안정했고 이 행성들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수금지하부터 천해왕성과 같은 행성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금지하부터 천해에서 수금지화까지는 저 빨간색 점들로 표현된 굉장히 빽빽한 우리가 암석형 행성이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네 행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화성과 목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넓고요. 목성 이후로는 바로 다 기체형 행성, 가스형 행성이라고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행성, 하나의 행성으로 그 성장할 만한 재료들, 우리가 미행성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그 재료들이 충분히 많아서 하나로 이렇게 성장하면은 충분히 하나의 행성, 우리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행성으로 딱 하나의 행성이 만들어질 뻔도 했는데 바로 이 목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스가 많고 또 질량이 뚱뚱한, 그래서 우리 목성의 질량이 예를 들면 100배쯤 더 많았으면 우리 태양과 같은 그런 빛,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태양과 같은 천체가 두 개다, 우리 태양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목성은 태양계 내의 나머지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다 합쳐도 목성 질량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목성이 이 동네에서 중력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막 이렇게 교실에서 웅성웅성 하다가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야 너네 거기 뭐 하고 있어? 하면 학생들 어떻게 되죠? 막 다 흩어져서 다 자기 방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선생님처럼 그렇게 중력적으로 그렇게 힘이 강한 지배적인 천체가 학생들을 지나 옆으로 지나가고 학생들은 이렇게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동네에 있는 작은 천체들은 뭉쳐서 이제 우리끼리 열심히 행성으로 만들자라고 뭉칠만 하면 목성이 휙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그 동네 중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잔해물이 소행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하려면 소행성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들은 지각, 멘틀, 핵 이렇게 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물질들은 다 가운데로 옮겨져 가서 지금 우리의 지각에는 그런 태양계 최초 물질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풍화 침식 작용도 있었으니까. 근데 소행성은 옛날에 그렇게 느슨하게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행성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태양계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고 블록 조각 하나하나가 다 아무 의미 없이 보이지만 결국은 걔네들이 모여서 로봇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듯이 소행성을 우리 태양계의 빌딩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태양계의 과거를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거의 공룡이 지구에 살았다는 사실을 제 옆에서 웃음소리가 나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 바로 다음번 발표자님께서 계속 많이 웃겨드릴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네. 네, 아무튼 소행성은 과거에 그 공룡이 지구에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면 공룡 화석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소행성을 태양계 화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9일 저녁 8시 23분에 진주 지역에 운석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 운석이었는데 정확히 10년 전이었죠. 그 운석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운석의 나이가 지구보다 오래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운석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계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물질이 이 소행성, 그러니까 진주 운석의 모체가 되는 소행성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일본의 하야부사 2라고 하는 샘플 탐사선이 흙을 소행성에서 채취해서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글쎄 여기에 유기물이 있었던 거죠.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 그리고 탄소, 화합물 이런 것들은 생명체의 기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소행성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 렉스라는 샘플 귀한 선이 이제 소행성으로부터 이렇게 흙을 또 가지고 와서 나사 국장이 이제 발표를 하는 모습이고요.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을 보면은 샘플 채집팔이 소행성에 착륙을 하면서 이렇게 흙을 긁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행성의 팔이 땅에 소행성 표면에 닿는 순간 약간 이 채집팔 로봇팔이 속으로 살짝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시리스 렉스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행성의 표면이 마치 볼풀, 그러니까 키즈카페 가면 많이 있는 그런 공으로 된 곳 같아서 추력기를 써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도망가는 회피 기동을 하는 스러스터를 이제 내뿜는 겁니다. 추력기를 써서 회피하지 않았으면 소행성이 그냥 탐사선이 그냥 소행성에 파묻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소행성은 이 지구의 표면처럼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태양의 초기 물질들이 크기도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서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키즈카페에서 찍은 건데 우리 딸내미고요. 저 왼쪽에 이미 묻혀있는 아이가 이제 아들내미인데 이제 소행성에서 탈출해가지고 딸내미를 이제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게 좀 웃네요. 네, 이 다음에 컷을 한 거는 이 다음에 싸움 장면이어서 제가 잘랐고요. 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행성과 행성이 다른 점은 이제 겉과 속입니다. 이렇게 소행성은 이제 물질들이 최초 물질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뭐 지각과 멘틀과 핵처럼 이렇게 분화될 리가 없고 속에 있는 물질이 결국 겉에 있는 물질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행성처럼 살아라 이탄이 나오겠죠? 바로 표리 부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표리 동한 사람이 되라고 학생들한테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철광석을 캔다거나 석탄을 캔다거나 할 때는 실제로 지구 땅 깊숙이 갱도를 파가지고 캐오는데요. 소행성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철광석 소행성이라 아니면 석탄 소행성이라 하면 그냥 겉에 있는 물질들이 다 그냥 철광석이고 속에 있는 물질까지 동일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오른쪽 아래 DSI라고 되어 있는 미국의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소행성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지구, 달 사이 공간인 우리 시스 루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공간으로 가져와서 계속 지구의 위성으로 포획해 놓고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와서 지구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달에 기지를 만들 때 그 광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캐내서 우주에서 바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이제 백금 소행성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소행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소행성이 한 6,000조 원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한 100배의 기술이 이거를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거는 그 미지의 소행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그 작은 나라, 저기 미국 성조기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DSI 아래에 있는 저 나라 혹시 국기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여기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도 네덜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다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럽의 정말 어려운 나라인데 저기 왼쪽에 상단에
문장의 세 번째의 단어가 있죠. 룩셈부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이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지고요. 유럽 최대의 철강 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 우주 통신 분야에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1위, 그 다음에 우주 통신 1위가 이제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거에 나라를 전체의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행성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소행성의 충돌로부터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에는 크게 한 17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영상입니다. 소리 안 들리네요. 네. 이거 원래 이제 학생들이 이때쯤이면 학생들이 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폭발을 일으켜서 학생들을 깨우는데 이렇게 이제 셀카를 찍고 좋아하면서 하늘을 보다가 이제 팡 하고 터지면서 핸드폰 떨어뜨리고 하는 장면입니다. 한 이때 당시 크기 17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충돌해서 한 1,500명 정도, 1,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리창 파편에 이렇게 찢어지고 부상을 입었고요. 다행히 이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7,000채 정도가 파괴가 됐습니다. 한 17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이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방만 크기의 소행성이 떨어지면 한 그 정도 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하고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크기의 소행성이어도 실제로 우리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두 가지 그 국제 지구 방위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임 페이지라고 해서 실제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과거 1998년도에 브루스 윌리스가 소행성에 도착해서 땅굴을 파고 핵을 심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이제 소행성을 어떻게 타격을 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킬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실제로 소행성의 경로를 정확히 추적해서 소행성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배전에 떨어지는지, 세종시에 떨어지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그 지역을 싹 다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맨 아래에 나온 것처럼 2016년도부터 저 학회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러시아는 굉장히 영토가 크지만 좁은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도 10년 전에 진주운석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도 계속 이런 소행성의 추락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소행성이 1801년 1월 1일에 세레스가 발견했다고 세레스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발견 이후에 무려 97년이 지났습니다. 1898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만 존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실제로 지구 공전 궤도 근처에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한 36,000개의 소행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브루스 윌리스 형님이 98년도에 아마겟돈 개봉을 히트시킨 이후로 그래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저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나사에서 헐리우드에 그 지시를 한 겁니다. 지시라기보다 계획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00년도부터 정확하게 미 의회의 명령에 따라서 나사에서 지구 근처 공간에 지구 충돌 시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소행성을 다 찾는 거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소행성의 개수가 저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행성은 떨어지고 가끔씩 그렇게 가짜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셔서 여기에서 저희가 정확한 소행성의 충돌 뉴스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와 이사 유럽 우주국에서는 소행성 얼럿에 우리나라에 인폼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는데 제일 처음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금은 아직 저희가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 재난 시스템까지 이제 들어가서 정확하게 소행성의 충돌을 국민들한테 알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트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탐사선은 인류 최초의 지구방위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의 충돌로부터 우리 인류가 제대로 디펜스, 방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한 건데요. 가운데 있는 디모포스라고 하는 소행성은 좀 크기가 컸고요. 디디모스라고 하는 소행성은 그 다음에 그 소행성의 주변을 도는 디모포스라고 하는 소행성이 있었는데 저 소행성은 한 140m, 운동장 크기의 한 1.5배 정도 됐습니다. 저 소행성에 저 DART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표적 던지는 그 다트랑 똑같은 건데요. 저 다트 탐사선이 별도의 임팩터를 내려보내지 않고 자기 탐사선 몸체 그대로 소행성에 충돌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충돌하는 장면인데요. 두 개의 소행성 중에 크기가 작은 소행성에 타겟으로 표적을 맞추고 지구에서 리모트 컨트롤링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율 주행이 아니라 자율 비행으로 작은 크기의 소행성에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에 둘 중에서 작은 거에 표적을 맞추고 이제 작은 거에 정확하게 표적을 잡은 다음에 저기에 정 가운데 충돌을 합니다. 이제 5, 4, 3, 2, 1, 쾅 하고 박아서 여기 탐사선에 부착된 카메라 자체가 찍으면서 계속 찍으면서 그대로 쾅 하고 부딪힙니다. 한국 돈으로 수천조 원짜리 탐사선이 부서졌는데 나사 사람들 전부 다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제 소행성이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 카메라가 부서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비로부터는 사진을 못 찍고 지상의 망원경에서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나 그리고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했고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소행성이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가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듬성듬성한 물질. 베타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소행성이 멀리 비켜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이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알게 된 것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소행성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른다. 이 두 가지 정답이 동시에 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가 단단한 소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저거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내부가 듬성듬성하게 비어있는 것보다 더 많이 비어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라고 저와 같은 이제 과학자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행성의 궤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 멀리서 다가온 소행성을 살짝 톡 하고 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저 멀리라는 이야기는 숫자로 표현하면 한 5, 6년 전입니다. 그거보다 안쪽에 우리가 발견을 하면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로 소행성을 아무리 때려도 결국은 막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류의 기술이 그렇게 소행성에 가깝게 다가온 큰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행성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소행성 발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망원경을 칠레에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망원경이고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칠레를 1년에 한두 번씩 가고, 이 망원경은 스페인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망원경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2027년도부터 지금 이제 학생들이 저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고요. 실제로 우리 소행성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제 사이언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 점 좀 제일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너리 디펜스와 그 다음에 미래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천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 의사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마 세션이 이제 정말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시간 관리 너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토론은요,
첫 번째는 우리 김태호 경기도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이고요. 다음으로 양수상 광주 pit골 오학교 연구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토론은 가능한 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에서 김태호 연구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의 국제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경기도 교육연수원은 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 있습니다. 많이 시골이고요. 제주의 도시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올해 이번 주에 월화수 유네스코 국제교육 포럼을 했거든요. 월화수에 저 화요일날 참여하고 여기 제주도의 포럼에 참여하게 되는데 두 개를 좀 비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배워갈 점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김명진 박사님의 발제 강의를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항공우주과학을 위한 여정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교사를 하다 전문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 교직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 활동 중에 하나가 청소년 단체를 운영했었던 기억이거든요. 특히 그 청소년 단체가 우주소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연수에 과학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했었고요. 특히나 오늘 김명진 박사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대전의 천문연구원에서도 교사 연수를 받았습니다. 과학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레타리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그런 것을 보기도 했었고요. 별자리 지식을 이용해서 밤에 별자리를 익히기도 했었고 전파망원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파망원경도 이해를 하게 됐고 또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쌍안경으로 보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난 성문과 같이 이렇게 맨눈으로 잘 관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관측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행성 주제가 아주 재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제주의 미래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과학교육과 인문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과학교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과에 중요하고 재밌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나 소행성부 을 다루는 교과 교육의 내용 분량이 한 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상적이었고 그걸 어떻게 풀어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에 흥미를 갖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일정이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어제 글로벌 시대의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더비 대학의 훌리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시국 관련해서 참여 못한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나 더 내용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진로교육 관점에서 교육은 예측하고 대비하고 창조하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오늘 내용의 소행성 주제를 도입해 보니까 소행성 을 교육하는 것은 교육에 도입하면 역시 소행성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소행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다음에 창조적으로 그 소행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어가지고 재밌구나 모든 부분이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곽재식 교수님 그 발제 강의도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특히나 요즘 이렇게 활발하게 활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져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전에 그 마이마이나 이렇게 좀 조그만 워크맨에 사용하려고 노래를 오래 듣고 싶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어야지 사람들이 올인하게 되고 처음엔 쓸모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교육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얘기 중에 우리 이원익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일을 하나 줄이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큰 함의를 갖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제주의 선생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교감이나 교장이 되실 때 학교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지원나가고 학교 교육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히고 이렇게 존중받는 교직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끝으로 저는 그 학생들이 계속 공부하게 하는 힘은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도 역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그 소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경교육과 제주의 미래 교육이 과학과 인문의 힘을 빌려서 재미있는 학습이 되어서 공부할 수 있는 힘,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원래 이렇게 짧게 하고 답을 길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토론이니까 질문을 아주 짧게 드리면 우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성립할지 모르겠는데 과학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들의 역할을 아까 내용 중에 보시면 이렇게 그 1차 질문, 2차 질문, 3차 질문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좀 쏠림이 있는 사회인데 모두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료한데 그렇게 깊이 있게 가게 되면 레어한 분야로 안내하게 될 텐데 그래도 되는지, 그러니까는 특정 분야로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의대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쪽으로 지도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짧게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소행성의 교과서에서 한 줄인데 소행성에 대해서 재밌게 들었거든요. 이제 교사 연수도 많이 하시니까 그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 소행성에 대해서 재밌게 풀어줬으면 좋겠는지 짧게 2가지 질문 드리면서 제 토론의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요 아마 우리 두 번째 토론자의 토론이 끝난 후에 같이 대접해 주시면 하나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비골 오나교에서 배운 교감 양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2번째로 제주 교육국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영국의 홀리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우주선에서 요리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항공우주과학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해 주신 오늘 그 주제 소행성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광물 자원이나 어떤 태양계의 어떤 생성 기원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미래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과학 교육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항공우주 과학 분야에서 흥미와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골 오나교에서는 그냥 사례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흥에 국립 청소년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과목 의외의 과목으로 인류와 우주 대항해 시대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개설해서 광주광역시 전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한 15명의 학생들이 좀 신청을 해서 이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과목을 하면서 한 20차시 정도는 그 온라인 교육으로 저희가 이제 비골 오나교이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에 있는 그
과장님께서 함께 강의를 해주시고 한 14, 40 정도는 저희가 1박 2일로 학생들을 현장 체험 수업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천체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조작, 그리고 직접 저녁에는 토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또 학생들이 팀별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성을 어떻게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탐사해 본다든지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방법들로 해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나중에는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과장님도 굉장히 놀라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나게 동영상 제작을 단시간에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연계성 있는 수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우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내실이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해줘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래 우주 개발이나 탐사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제가 교원학과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 가능성은 열어서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우리 한국의 어떤 한국 천문 그런 연구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저는 좀 바람이 있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 할애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토론이 있었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우리 발표자신 김영진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1차 질문하고 나서 2차, 3차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원자 단위로 간다거나 생물학적, 세포 이렇게 혹은 분야가 이제 특정화가 되죠. 결국 그런 특정화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가는 과정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처음에 어릴 적에 제일 좋아했던 건 곤충 채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밤을 따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밤에 어떻게 만들어지지 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학적 사고가 한번 끝까지 깊게 들어가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사실은 잘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제 혼자만의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행성을 소개를 하는 건 일단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요. 농담입니다. 소행성은 교과서에서 일단 다루는 메인 바디들을 먼저 학생들은 흥미를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교과서에 소개가 되지만 최근에 뉴스라던가 아니면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소행성이 그저께도 하나 떨어졌거든요. 이건 인류 역사상 11번째로 떨어졌던 소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맞기 전에 발견을 했던 11번째 사례였죠. 그전까지 계속 모르고 첼레비스크도 사실 알았다면 다 대피를 했겠죠. 혹은 탐사선을 보내서 막던지.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좀 방송 매체라던가 혹은 다른 요즘에 잘 좋게 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문연구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는 이제 연구기관이어서 1년에 2번씩 방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2차례씩 학생들한테 오픈을 해서 또 제가 있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청이 이제 5월에 개청을 해서 실제로 우리 나사 같은 데 보면은 퍼블릭리 어베일러블한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정청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천문연구원은 대신에 이제 대학원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은 이제 각 대학에서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천문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시간 보시면 알겠지만 어찌 일이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지 딱 3시간 됐습니다. 짜서 하는 건 아닌데 3시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아마 좌장의 어떤 직원들 딱 프로에서 질문을 딱 하나만 받겠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질문 내가 한번 좀 해보고 싶다. 학생들한테 질문 많이 하라고 하시죠. 퀴즈를 퀴즈에 한번 해보시죠. 자, 혹시나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려고 제가 믿어 싶지 않고요. 마음속에 갖고 계신 질문은 끝나시면 박사님을 알려주지 마시고 박사님께 개별적으로 꼭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저는 아까 과학 소행성을 쫓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행성이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작길래 소행성이 하는지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한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